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시킵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지난달 10일에 1호 사건을 정한 뒤 지금까지 6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대략 말씀을 좀 드리면 1호 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조희연 서울교육감 특별 채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공제 1, 2호로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검사 사건들이 공제 3호 정도 되는데 윤중천 그 면담 보고 작성했던 이윤 검사 관련된 그 부분이 공제 3호고요. 또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그 유출됐던 거 그것도 공제 4호. 또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돼서 외압 사건, 옵티머스 사건, 지금 LCT 정관계 비리 봐주기 사건까지 지금 대략 크게 6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공수처가 출범할 때 정원이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큰 사건 6개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 법에 따르면 검사 수를 25명으로 규정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채용 인원은 13명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나마도 수사 경력이 없는 공수처 검사들은 지금 내부 교육 같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력은 한 9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7호부터 8호 계속해서 입건을 하고 있고 특히나 중대형 수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건드리겠다는 부분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수사가 어떻게 종결이 될지 이 인력으로 과연 가시적인 성과는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공수처가 왜 이렇게 난이도 높은 사건들을 맡고 있냐?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1호 사건은 또 좀 의외했던 얘기가 많았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사건들 자체가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아주 정치적 쟁점들이 많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특히 윤석열 사건이라든지 이성윤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을 맡는다는 거는 처음에 1호 사건에서 좀 국민적 기대감, 바람에서 좀 많이 못 미쳐서 오히려 좀 더 강한 사건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특히 LCT 비리 사건은 이거는 수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것을 지금 전개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국민적 바람에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공수처가 출범하고 박수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일단 숫자도 너무 많고 혹시 면죄부 주려고 수사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비판이 있죠. 예. 이게 아마 끝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면 사실상 피해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당연히 제기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공수처가 내놓는 입장은 원론적인 처리다. 고소나 고발이 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반 경찰 검찰과 좀 공수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이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이 이 건을 입건할지 여부를 일단 선별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랄지 부산 LCT 봐주기 수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예전에 이미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접수가 됐고 예. 이 수천 건의 사건 중에 왜 이 시기에 그 사건을 사건화하고 입건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오히려 공수처의 정무적인 판단 자체는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국면에서 의혹을 아마 공수처 자체는 1호 사건을 굉장히 조희연 교육감이라는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뜬금없는 사건을 건드렸을 때는 정치적인 어떤 의혹의 시선을 받는 걸 상당히 저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면에 오히려 정치적인 오해를 자초하는 사건 진행을 하는 것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특검에서 BBK 면죄부 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수사 인력은 어떻게 한답니까? 채운답니까? 네, 지금 25명이에요. 처장, 차장 포함해서. 그럼 인력 자체는 검사로 따지보면 23명이 부장검사 4명 검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13명밖에 없습니다. 10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8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번에 지금 채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관을 좀 뽑습니다. 수사관 20여 명을
파견을 받아서 이전에는 좀 불가능했었는데 규칙을 바꿔서 이 파견하는 사람을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관을 그것 때문에 뭐 인력은 조금 좀 보충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 간에 조건부 이첩 갈등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이냐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인데 이 사건이 공수처랑 검찰이 핑퐁 게임을 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공수처는 이제 검찰로부터 이첩은 사건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세팅이 안 됐다. 지금 수사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검찰에 가져가라라고 해서 넘겨보내고 본인들한테 다시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냥 마무리 짓겠다. 이첩하지 않겠다. 거부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공수처는 이 조건부 이첩된 그 김학의 씨 사건과 관련해서 5호 사건 번호를 붙여버린 겁니다. 예.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입건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럼 결국 누가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공수처는 그 기록도 없을 테고 이 노하우나 수사가 진행된 경과가 다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신경전을 벌이던 중에 뭐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결국은 양쪽에서 그러면 다 수사해가지고 양쪽에서 다 기소하면은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합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이게 되겠죠.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뭐 한쪽을 각하하거나. 자, 그것도 사실은 병합도 시키면 또 어떻게 할지 참 새롭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좀 협조가 좀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하면 뭐 피의자들이나 피해자들 조사도 2번씩 받아야 될 테고 저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이게 뭐 법률로 안 된다 미비하면 법률을 고치든가 해서 그렇죠. 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수사팀을 두고 이해상충이라고 시작했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해 충돌, 이해 상충이라고 박범계 장관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정섭 수원지검의 이제 부장을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예. 2019년도에 검찰 수사단에 파견을 가가지고 이 팀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을 뭐 뇌물 사건 등등으로 기소하는데 큰 공을 세웠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와가지고 이 불법 출국 금지 관련된 외압 사건을 또 이 팀이 수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거거든요. 예. 원래 같으면 2019년도 했던 이 이정섭 팀한테 그대로 해야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외압 사건은 김학의가 피해자입니다. 예. 아마 달랠 것을 얼르고 달래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피해자, 피의자가 피고인이 중복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상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사건도 이정섭 부장검사가 네. 수사했고 네. 그리고 이제 김학의 씨가 피해자인 사건도 이정섭 부장검사 했는데 예. 그러면 한 팀에서 피의자 건도 하고 피해자 건도 다 하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실상 동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정섭 당시는 이제 동부지검에 파견 나가 있을 때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관련해서 이 성접대 의혹 그리고 뭐 뇌물 그리고 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사건 윤중천에 대한 사건 다 들여다봤던 검사인데 이제 수원지검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부에 이 김학의 씨를 또 피해자로 한 불법 출금 의혹 이 예. 사건이 배당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상충 아니냐. 어떻게 한 검사가 피해자 지위에 있도록 사건을 들여다보고 김학의 씨를 또 한 사건에서는 피의자로 뇌물의 공여자로 뇌물의 수수자로 이렇게 사건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사실 저는 이 문제 제기가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 충돌이란 거는 아마 박범계 장관이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법에 이해 충돌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를테면 쌍방대리. 한 변호사가 내지는 한 법무법인이 원고도 대리하고 피고도 대리하는 이런 구조를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건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쌍방폭행 같은 경우를 상정해 봤을 때 이 사람은 피의자의 지위도 있고 피해자의 지위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 검사가 수사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해 충돌이라는 통상의 용례에 맞게는 사실 안 쓴 건 아니냐. 근데 이 뭐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아무래도 검찰 중간 인사를 앞두고 뭔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는 의도가 더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법률가니까 그렇죠. 이 법률가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뭐 만약에 이해 충돌이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익 사익이 섞였을 때 뭐 이런 이해 충돌을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충돌, 변호사법상의 이해상반행위, 쌍방대리, 지금 자기대리 이거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검사가 그걸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용어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윤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앞으로 이 이정섭 부장이 수사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지 않을까. 수사를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게 뭐 박범계 장관이 우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 장관의 우중은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이해상충 얘기가 얘기를 같네요. 했다라는 거는 이해충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이정섭 팀이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학의 피해자일 때는 엄청 얼렀을 거예요. 너 지금 얘기 잘해라.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조사받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죠. 어제 정경심 교수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PC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방배동에 있었냐, 그렇습니다. 저 동양대에 있었냐 그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계속 이 PC를 갖고 있었고 이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이든 뭐든 이제 위조를 했다라는 건데 예. 원래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이 범죄 행위의 시간, 장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경심 교수 측은 이게 방배동 자택에 계속 있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IP 주소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증거를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 검찰이 방배동 자택에 이 PC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어허. 왜냐하면 이 PC에 대화가 녹음이 돼 있는데 예. 이 대화는 정경심 교수가 아들과 나눈 대화다. 아들에게 예. 공부를 하라고 좀 종용을 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있었던 걸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대화가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이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 이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자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다. 이게 휴대전화에서 녹음이 된 이후에 예. 이게 컴퓨터로 옮겨간 거다라고 예. 하니까 또 검찰이 이게 자동으로 구동이 돼 있다. 휴대전화랑 이 PC가 자동으로 돼 있어서 휴대전화에 녹음이 되면 이제 PC에는 자동 저장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아니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네. 휴대전화에 녹음한 PC로 자동으로 간다고요? 뭐 그런 게 검찰의 주장이긴 합니다. 뭐 아마 연동이 돼 있다는 아니, 예를 취지의 들면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연동해서 아이클라우드로 간다 그러면 네네. 이해가 하는데 휴대전화가 PC로 바로 간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클라우드나 아니면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그 가겠죠. PC에서 예. 뭐 그런 취지의 만약에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뭐 아이패드 이거 표현해도 되나? 예, 괜찮습니다. 그런 태블릿이면 예. 그게 가능합니다. 아. 태블릿이 아니고 일반 PC면 어렵죠. 그런 프로그램을 깔지 않는 아니 이상은.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건 일반 PC 얘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예. 되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봐라 그 아이한테 혼내는 게 나와 있는데 예. 집에서 한 거지 예. 어디 그 밖에서 딴 데 가서 그런 파일이 생성이 되겠냐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증거 능력 다투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지켜봅시다. 어렵습니다. 네. 예, 어떻게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네. 예, 좀 지켜보도록. 근데 만약에 PC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PC를 바탕으로 많은 그 입시 비리 부분의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렇으면 만약에 PC가 증거 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범죄가 큰 틀이었어요. 증거 인멸하고 뭐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학사 비리 쪽인데 학사 비리 쪽에 큰 축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그 PC의 증거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빙성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PC에서 그게 연동이 된다. 이 부분은 아마 변호인 측도 다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론은 이 PC가 변호인 측 주장대로 방배동에 있었던 게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고 하면 검찰 주장이 다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죠. 또 하나 왜 또 큰 축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뭐 방배동에 있었는지 동양대에 있었는지 그 부분도 다투지만 원론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러니까 이 PC에서 나온 내용들은 다 증거로 쓸 수가 없고 배척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 이유는 이 정경심 교수가 이제 수사 과정 중에 이 PC를 이미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검찰에 내는데 이미 제출을 하더라도 변호인이나 당사자 참여권 뭐 이런 것들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미 제출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검찰이
USB를 꽂았다. 예. 그렇다면 이 PC가 검찰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 PC에서 축출한 증거를 사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 제출하기 전에는 뭐 입회인도 없게 했고 이걸 관리하던 조교도 자리에서 이 입회권을 뭐 보장해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법 절차도 상당히 많이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USB를 꼽았기 때문에 그건 불법 수집의 증거니까 그렇죠. 네. 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네요. 또 오염이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같은 얘기도 PC가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USB를 꽂았다라는 것도 나중에 지금 이게 밝혀진 사실이고 그 당시가 2019년 9월 10일인데 그 당시에 USB를 꽂았으면 이거랑 PC랑 다른 증거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터잡아서 나왔던 모든 그 사실은 배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가장 이게 강력한 2심에서 강력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 교수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반박입니까?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해서 이득을 얻었다. 이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을 받은 부분인데요. 이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당시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WFM의 전 대표로부터 산 것은 유죄. 예. 그런데 코링크 P로부터 산 건 무죄 이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링크 P랑도 정 교수가 연결고리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2차 전지 사업이 상당히 좀 전망이 좋고 군산의 공장이 가동된다는 어떤 이 주식에는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런 정보를 정작 판 WFM의 전 대표는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산 거는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한 부분이라서 유죄라고 본 부분인데 정 교수 측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군산공장 가동 이런 부분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공지의 사실이다. 이게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는 좀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심 결론 언제 납니까? 뭐 곧은 아니지만 하여튼 증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수달 안에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국에서 호날두가 날강도가 된 노쇼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관중들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판결 선고가 됐는데요. 이 관중 서모 씨 등 449명이 냈던 소송입니다. 주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냈었는데 입장권 가격의 절반하고 1인당 위자료 5만 원씩 주라라고 판결됐는데 이건 사실은 이미 이전에 비슷한 소송들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예. 제일 먼저 했던 재판에서는 지난해 2월 달인데요. 관중 2명이 소송을 넣었는데 이거는 1인당 37만 원 지급하라라고 소송 결론이 났었고요. 예. 지난해 11월 달에 한 162명의 관중이 냈던 소송에서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한 명당 입장권 가격의 절반하고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이번에는 그 판결에 뭐 비슷하게 지금 결정이 내린 거고 만약에 관중들이 지금 다 한다 그러면 다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격 그러니까 입장권 가격의 절반 이게 입장권이 한 7만 원 하는 그렇죠. 모양이죠. 예. 예. 그러면 3만 5천 원에 위자료 5만 원 해갖고 8만 5천 원인데 관중들이 사실은 이 호날두를 대부분 그렇죠. 보러 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 시간을 뭐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거기에 투여했고 그다음 실망감 등등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이제 책정됐을 텐데 네. 좀 자, 박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5만 원이면 사실 멀리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그렇네요. 거기서만 했으니까 사실 차비도 안 나올 정도일 수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 부산에서 왔다 KTX 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편도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수 있는데 아마 재판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뭐 판결문을 아직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이게 주최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거든요. 근데 주최 측도 사실 계약을 불이행한 어떤 호날두에 의한 피해자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딱 팬 뭐 미팅도 일정 시간을 하기로 했고 뭐 몇 분 이상은 반드시 뛰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대단히 늦게 선수단들이 오질 않나 뭐 팬미팅도 원래대로 하질 못했고 이런 부분을 좀 참작을 했을 때 이 위자료를 전적으로 이 주최사 측에 다 책임으로 넘기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최사가 호날두 쪽에다가
구상권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죠. 예. 가능은 한데 어차피 외국에 있으니까 뭐 한국 내에 재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오라고 안 올 테니까. 예. 호날두가 있는 곳에 가서 재판할 가능성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호날두가 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느냐? 네. 반드시 뭐 이렇게 출전하기로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 계약서에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구상권 뭐나 다른 소송을 제기하기 좀 어려울 측면이 있는데 아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보도에 따르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은 반드시 호날두가 뛰어야 출전하게, 되고 예. 뭐 이런 내용은 계약서상에는 기재는 돼 있다고. 언론에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뭐 주식 측 입장에서는 호날두랑 뭐 국제 소송도 한번 해볼 만하네요. 해볼 만도 뭐 하죠. 예. 네. 근데 만일 구두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두약정도 사실 법률상 양자를 구속하는 계약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죠. 나 반드시 뭐 풀타임으로 뛸게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을 나중에 뭐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일방의 주장에 불과해 버리니까 그게 어려워서 다 문서화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아랫 부분에 약관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네. 그렇죠? 뭐 만일 안 나오면 그렇죠. 몇 배 이런 거 있는 게 있다면 아주 쉽겠네요. 일단은 뭐 소송하는 게 쉽죠. 예. 사실. 근데 아까 박준 교사 말처럼 지난해 인천에서는 37만 원씩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났는데 네. 지금은 8만 5천 원이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예. 지난해 인천에서는 2명이 소송을 넣었었는데 요때는 티켓값 7만 원, 예, 그럼 위자료 3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예. 37만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티켓값의 절반이니까 3만 5천 원에 5만 원에 8만 5천 원 택이죠. 근데 이게 같은 사건인데 네. 이렇게 다르게 재판. 이 얘기 좀 하면 그렇죠. 위자료는 예. 위자료 책정은 이 재판부의 전권입니다. 재량이군요. 쉽게 말하면 판사의 축구에 대한 사랑에 호날두에 대한 사랑이 녹여져 있으면 왜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어차피 정신적 손해잖아요. 예. 정신 손해가 크다고 봤을 수도 있는데 예. 또 뭐 그 정도 한 5만 원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였으면 금액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은 사건인데 피해 보신 분이 다르게 민사소송한 거잖아요. 네. 다른 재판부에다가 이런 거는 그냥 한 대 뭉쳐서 할 수 없나요? 사실 이게 공동소송 요건 그러니까 다 같이. 근데 따로따로 하면은 그걸 나중에 합치기는 어렵고 애초에 공동소송인단을 구성해서 들어가야 나중에 원고 추가는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세팅된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명을 한 경우, 뭐 10명을 한 경우, 100명을 한 경우 이 재판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그래서 단체 소송이 왜 좋으냐면 한 명에서 받아 놓으면 나중에 소송 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제일 많이 받은 37만 원 요게 기재만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체 소송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뭐 증권하고 이런 소수 말고는 여기서는 새롭게 다 소송을 다 해야 됩니다. 또 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인력 낭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똑같은 사건인데 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